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4년 2회 두 번째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점점 반복되는 문제들 보이시죠? 그렇게 다음에 또 풀었을 때도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내용에 대해서 재차 풀었을 경우에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이 시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정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의 조명 기준은 그랬어요. 우리 조명 기준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일 낮았던 게 75였던 것 같고 얘가 2배로 늘어서 150, 그 다음에 300이었고 600이 아니라 750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초정밀 작업이었죠. 그리고 150이 아마 보통 조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75가 뭐 기타 조명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얘네는 작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위험물이 있는지만 식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기타 기준에 해당하는 75럭스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는 대로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타 작업 75, 보통 150, 정밀 작업이 300, 초정밀이 750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22번입니다. 자료의 열람 및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공개할 경우 사회 및 경제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이렇게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한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문제 봤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생성 연도가 30년이 지난 아이는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 바로 이 30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세대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면 그렇게 파급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같이 하나 기억하시고요. 개인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당연히 제한해야 되겠고,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는 자료관리기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이상의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낮아서 복사본을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는 자료관리기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3본이 아니라요, 이렇게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2본 이상인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얘를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일 때는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치? 이게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자료 폐기는 2번 이상의 복사본이 소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열람 빈도가 낮아서 복사본을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는 자료관리기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본입니다. 2본. 자, 23번입니다. 사무 분석 기법 중 사무 공정 분석이래요. 사무 업무 흐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네요. 이것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사무 공정이니까 당연히 사무 흐름의 표준화가 필요하겠고, 사무 서식 분석 및 개선, 이거 문제 출제됐던 아이네요. 결제 권한의 합리화 다 좋습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사무 작업 시간의 적정화 그랬는데, 이건 사무 공정보다는 통제화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지? 또는 표준화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 공정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특정 사무 절차에 필요한 각종 장표, 현품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 흐름을 조사하는 거, 그 사무 처리 방법이나 제도 조직을 개선하는 기법인데, 각 사무 작업 자체의 능률화를 꾀하는 사무 개선, 사무량 측정, 사무 할당, 사무 표준화, 사무 서식 규격화, 제도화, 사무 흐름의 표준화, 결제 권한의 합리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사무 작업의 시간에 적정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4번이요. 사무 작업의 측정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몇 번 출제됐죠? 스톱워치는 뭐예요? 일정 시간 간격 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워크 샘플링 기법은 표본 샘플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을 뽑아서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고, 표준 시간 자료법은 우리가 이 작업은 이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하는 표준 시간표를 만들고 그 기준에 이가 맞는지 또는 더 걸렸는지 적게 걸렸는지를 보는 거죠. 추상적 측정법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험적 시간 관측법이 이제 스톱워치가 해당하는 거고, 워크 샘플링 기법, PTS도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PTS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기본 동작에 대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표준 시간 자료법에 해당하겠네. 자, CMU는 이미 나타나 있는 처리 실적에 대해서 일종의 산술 평균치를 구해서 한 건당의 처리 시간을 계산해서 표준 시간을 구한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실적 통계법이라고도 한다. 그랬네요. 자, 코를 킁킁거리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멍멍이가 맛있는 뼈다구가 어딨나 하고 킁킁거리는 것과 똑같이 네트워크 망 사이에서 해커가 내가 원하는 자료가 흘러가나 이렇게 보다가 딱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딱 가로채는
이것을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푸핑은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스니핑 같은 경우는 킁킁킁 하면서 맛있는 거 찾았을 때 딱 탈취, 얘는 탈취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녀석은 바로 스푸핑이에요. 스푸핑은 해커가 정상적인 이 DNS 서버를 공격을 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농협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얘가 농협의 도메인을 탈취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든 농협 사이트에 가가지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든지 계좌 비밀번호나 계좌 번호 또는 OTP 번호를 탈취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스푸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게시판 등에다가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게시판을 클릭하는 순간 또는 이메일을 클릭하는 순간 컴퓨터가 감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도스는 이 특정 공격 범위에 이 서버가 만약에 한 동시에 100대 정도 커버할 수 있다면 동시에 뭐 좀비 PC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1000대로 접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서버는 1000개를 모두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버가 쿵 내려앉겠죠. 자, 이게 바로 DOS입니다. 자, 그룹에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그룹에어라고 하는 거는 회사 내에 공통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자, 협동 지원을 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통칭이고, 컴퓨터 지원 협동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이다.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단말기로 하고 서버를 호스트 컴퓨터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그랬고요. 사람 간의 프로세스의 생산성과 기능성을 증진하는 컴퓨터로 중재되는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자, 그룹에어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단말로 하고 서버를 호스트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그랬는데, 요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잘못됐네요. 자, 계획의 집행을 잘못했거나 계획 집행상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 이에 적용 가능한 통제 원칙은 그랬어요. 표준의 원칙, 탄력적 통제 원칙, 이게 답이 되겠네요. 중요 항목 통제 원칙, 활동의 원칙 그랬는데,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걔네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통제 원칙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사무분담조사법에서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한정시킨 다음 계속해서 조사해 발췌하는 방식은 그랬어요. 자, 일정 시간을 한정시키고 계속해서 조사한대요. 이건 계속 관찰법이죠. 계속 이것만 출제가 됐죠. 계속. 29번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법률상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에 무엇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분업화, 간소화, 전문화 그랬는데 표준화가 맞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 형태로 표준화시켜서 관리해야 된다. 자, 자료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3V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랬죠. 이거 우리 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버켄트는 이제 비어있다는 개념이라서 전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만 알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은 볼륨은 크기, 벨로시티는 속도, 다양성은 베어리티 이렇게 구성이 된다. 뭐 포브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데이터의 가치인 밸류까지 포함시킨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버켄트 사전 찾아보시면은 비어있다는 의미야. 이게 빅데이터가 비어있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네요. 근데 문제가 이거밖에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 버켄트 나오면 걔가 답입니다. 31번입니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그랬어요.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청 또는 청와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하급기관은 구청 또는 뭐 행정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은 그랬어요. 자,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선 지시 아니면은 뭐 훈령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지? 지시 문서, 훈령 문서, 뭐 예규나 고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답은 훈령에 여기가 해당하고요. 훈령이라는 게 뭐예요?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훈련시킨다. 즉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훈련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정권마다의 어떤 업무의 흐름이나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시하고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훈령이라고 한다. 야, 니네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 지시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서, 얘 핵심은 하급기관이 문의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급기관에 개별적으로 바라는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라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정책에 큰 문제가 많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또 지방자치가 돼 있어가지고 각 시도마다 도 또는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따로 뽑잖아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훈령을 계속해서 내려보낸다.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지를 규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예요. 야, 이거는 규정이야. 이거는 규정인데 이렇게 하면 돼. 자, 고시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고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훈령과 고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어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쓰고요. 얘는 연도 표시 일련번호로 사용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 연도 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그랬어요. 고시와 공고 둘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고요. 얘는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거고요. 얘는 일정한 사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고시는 어떻게 되냐면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기관장이 바뀌거나 하면 시청 앞에 가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고시 부분이 있습니다. 고시란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면 고시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야, 이번에 우리 동네에 도로를 까는데, 야, 니네 중에 한번 해볼 사람 있어? 야, 입찰할 사람 있어? 이게 바로 공고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2번이요. 각 부서가 서식의 취급을 둘러싸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한대요. 부서마다 서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 기법은 그랬는데, 이거는 뭘까요? 서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우선 그래서 인간 절차, 작업 도표 이런 건 아니고 서식 절차 도표냐 또는 경략 도표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답은 서식 경략 도표예요. 경략이 뭐야 근데 이렇게 한자를 많이 쓰는 거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이 뭐냐면 날경이에요. 날. 그래서 노끈, 새끼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약 같은 경우는 다스릴 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방법을 정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부서가 서식의 취급을 둘러싸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기법은 서식 경략 도표가 됩니다. 요거 용어가 좀 새롭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서식 절차 도표는 현재 서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서식의 도안 또는 신종 사무 발생 시 변화 절차에 따른 자료를 수집 목적으로 한다. 인간 절차 도표는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 방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작업 도표는 인간이 한 장소에 대해서 행하는 작업 행동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측정 방식이 된다. 자, 서식 경략 도표는 각 부서가 서식의 취급을 둘러싸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서식 경략 도표다. 경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다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경영 전략에 따른 의사결정도 출제가 됐네요. 안소프에 대한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의사결정에는 상품의 시장 선택이 있었죠. 경쟁상의 이점, 성장 벡터가 있었는데 환경 변화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시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표준 작업 시간을 정할 때 여유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표준 작업 시간은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소요 시간 있죠. 자, 이걸 표준화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을 측정할 때 이 표준 작업 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이걸 쓴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용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서를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고요. 피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이 드냐, 작업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작업의 난이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체 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을 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작업 여유, 관리 여유 또는 직장 여유, 용달 여유, 필요 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체상 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문서 발급 번호의 형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물결이냐 언더바냐 는이냐 하이픈이냐인데 하이픈을 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이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단말번호 다시 출력 연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문서는 해당 문서의 왼쪽 하단에 발급 번호를 표시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그래서 단말 번호 하이픈 출력 연월 일시 분초 그다음에 발급 일련 번호 쪽 번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사무 조직 형태 중에서 라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라인 조직은 이게 뭐였어요? 군대식 조직이었죠.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군대식 조직이 아닌 것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결정과 집행이 쉬워요. 전문가 양성이 용이한 것은 우리 뭐였죠? 네, 스태프 조직이었죠.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네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라인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라인 조직의 단점을 한번 볼까요? 상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부여돼요. 그렇죠. 만약 군대에서 뭐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장구도 벗어야 되죠. 상위자의 독단적 처사에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상위자가 뭔가 좀 야로를 쓰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구성원의 의욕과 창의력 저하가 될 수 있다. 각 부분 간의 유기적인 조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전문화가 어렵고 전문가 양성이 어렵다. 생체 인증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지문 또는 홍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정맥인식은 이게 손목에 있는 이 정맥 또는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스캔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암호는 이건 생체가 아니라 기억에 따른 거예요. 기억에 따른 거. 존재에 따른 것도 있죠. 그죠? 존재에 따른 건 뭐 OTP나 이런 것들. OTP가 뭐죠? 여러분들 은행 계좌 이체할 때 이렇게 난수로 번호 발생시키는 거 주잖아요. 은행에서. 그런 걸 의미하죠. 요즘엔 많이 안 쓰죠. 경영과 사무의 관계를 잘못 서술한 것은 그랬어요. 판매 전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사무래요. 당연하지. 동시에 경영의 판매 활동을 처리하는 것과 같아. 맞네요. 경영의 목적은 사무에 있고 경영의 목적이 사무에 있어요. 사무 활동은 작업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사무의 목적은 경영에 있는 거죠. 얘가 잘못됐네요. 이게 또 출제됐던 문제네요.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는 동시에 경영활동의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를 성취한다. 사무 기능도 경영기능과 같이 생산사무, 재무사무, 인사사무, 판매사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무 작업의 분산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작업을 분산화하는 거군요. 작업시간, 거리, 운반 등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분산화. 사무 작업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집중화가 반대되는 내용이죠.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 사무는 관리가 용이하다. 이거는 집중화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이건 우리 앞에 회차에서 집중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와 보기가 같네요. 나머지는 다 분산화에 관련된 내용이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행정기관의 일정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거라 그랬죠. 앞에서 우리 알리기 위한 건 고시 공고가 있었어요. 일반인에게 하는 거는 고시와 공고가 있었습니다. 공고 문서네요. 자, 지시 문서, 법규 문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24년 2회 이 두 번째 과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로 보는 문제가 한 3개 정도 보이는데 요거 다음에 봐도 틀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가 점점 확대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5개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고 계세요. 깨닫지 못했어? 선생님 저는 지지난주에 공부하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 와서 다 까먹었어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짧은 시간 내에 확 해버리셔야 돼요. 길게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자, 우리 모두 다 망각하기 전에 빨리 시험 보는 방향으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